네. 지금 오늘 막 바지까지 입고 막 운동적으로 입고 예쁘게 입고 가야 되나? 마지막인데 원피스를 붉은색으로 입을까 핑크로 입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에 뭔가 한번 하고 오자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주일 동안 어땠어요? 많은 고민을 하셨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으셨나요? 노력해보셨나요? 꼭 아이들 분이 자꾸 안 보이고 있네. 저희가 옮기셨나요? 아, 헤어스타일 좀 바뀌셨네. 예, 제가 이제 여러분 만난 지 꽤 됐죠? 만남 횟수는 적어요? 근데 치매는 한 달 거의 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정의제가 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보고 싶을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멋진 일들을 많이 구상을 해주신다면 제가 발벗고 달려올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가 3H인데 일기죠, 일기. 네. 저는 꾸준히 가리라고 지금 이기고 있고 삼기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뭔가 멋진 일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인연을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말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다. 그래서 필연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시면 더 멋진 일을 기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달란트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안에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의 일단 왕다발이를 좀 보죠. 제가 조금 많이 촉진을 시켜서 하는데 우리 못 봤잖아요. 네. 그거는 왜 제가 꼭 봤으면 싶으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성애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성애가 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이들,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 그러면 꼭 청소년이라는 것들이 탁 떠올라요. 네, 그렇죠? 모든 문제가 청소년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 생각했을 때 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러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모성애, 사랑이라는 것 기준과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에 뭔가 지금 조화가 맞지 않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다와리의 모습이었어요. 애들도요, 참 본인들 말을 안 들으면서 꿈을 희한하게 차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런 엄마였으면 좋겠어 하는 거, 이런 꿈을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다바리의 모습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가 딱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 전 시간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니까 뭔가 좀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셨어요. 그죠? 내 아이가 굉장히 좀 순종적이고 수용적인 아이였어요. 지금 어린 시절에는.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 대학생이 돼서요. 그로부터는 언제 이제 내 아이가 부모와 대화 관계에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순종적인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은 부모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딱 차단을 시키고 나를 보호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삶을 형성해 가죠. 그럴 때는 대화가 절대로 잘 풀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네가 다 컸는데 알아서 네가 해줘야 되느냐고 얘기하면 더 멀어집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는 분명히 둘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 사과하셔야 돼요. 아이 얘기를 충분히 왜 그렇게 됐는가를 들어주셔야 되고 그 삶 속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내고 살지 못했다. 나는 나처럼 살지 못했다.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아이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돼요. 보통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구구절절 아니에요. 내가 그때는 이렇고 애가 막 엄마 보통 애들 얘기하면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 뭘 기억하냐? 섭섭했던 거, 안 해줬던 거. 근데 사랑해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구구절절 섭섭한 거, 서운한 거, 막 화난 거 이거 다 했어요. 그 얘기를 해요. 나 몇 살 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몇 살 때 내가 언니하고 비교 당했잖아. 막 얘기해요. 그럴 때는 변명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다 해주시면 되고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그때 나하고 언니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때 마음 굳게 먹었다. 나 혼자 인생 살기라. 20살만 되면 나 집을 나가게. 그렇게 하면 그랬었구나. 네가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런 마음 먹었겠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도 변명해가지고 그때는 언니가 말이야. 언니가 많이 약해서 그랬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려면 이미 아이 또 단단한데 더 달아.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막 쏟아낼 때는 절대로 대꾸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변명,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라든가 설정을 시키려고 한다라든가 설명을 한다라든가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그냥 들어주고 쏟아내면서 치워요. 어느 순간 막 쏟아내다 보면 이 쌓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막 웁니다. 이게 뭐예요? 울음을 쏟아내는 건 힐링이 자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엄마 앞에서 힐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쏟아내도록 충분히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을 내가 정말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네 생각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 이 방법이 몇 번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20년 동안 아이가 쌓았으면은 회복하는 기간은 20년 이상이에요. 그 곱빼기 이상입니다. 그 엄마가 40년 기다릴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20년 쌓아줬는데 한 이틀 만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틀 후에 엄마가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도 한 이틀 지났어요. 내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봐라 똑같네. 울고 나면 뭐하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이해와 통찰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내 자녀의 마음을 옮기실 수 있어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정말 내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대인관계하는 방법, 또 부모 교육 가면 알겠죠. 자기 개발하는 방법, 사람과 사귀는 방법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부부는 소통이 안 되는지 몰라. 그죠? 근데 그게 초점이다. 뭐냐? 내가 원하는 남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남편상을 가지고 있다. 그걸 내려놔야 돼.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 아니라 조금 그대로 좀 더티한 남편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씻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씻지 않는 이유는 각질층이 벗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아주 논리적인,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의학적인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그대로 더러운 대로 끌어안고 살리라. 그대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 깔끔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뭐냐? 더티해도 내 남편이고 있는 그대로 내 남편을 받아들이니까 행복한데 왜 안 씻어? 냄새나.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자꾸 거부하면 할수록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누가 또 불행해져요? 남편이 불행해져요. 남편이 불행해지니까 가정의 화폭이 깨져요. 깨지면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가요? 나도 기분 나쁜 애한테 야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되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더란 말이에요. 남편도 자기 와이프하고 사이가 기분이 나쁘니까 애 딱 보면 좀 저리 가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또 마음 상해요. 온 가족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 남편과 소통이 안 될 때는 있는 그대로 나의 남편을 받아들여주면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주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 변화되어주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오지 않는 힘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놓고 더러워도 내 남편이 있고 뭔가 다리가 짧아도 내 남편이 있고 예, 팔도 짧아요. 요즘은 보니까 요즘 앞에서 걸어가는 거 보면 왠지 팔도 짧아요. 다리만 짧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새로운 게 자꾸 이게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옛날 같으면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저 남자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 짧은 것도 귀여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 당신은 다리만 짧은 게 아니고 팔도 짧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런 나를 살고 있는 너는 정말 확실히 나에게 콩깍지가 씌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콩깍지가 영원히 벗겨지지 않길 바래.
내 남편의 소망은 네 와이프가 영원히 끊임없지가 않거든 지금 바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어머 그런데 팔이 짧아도 귀엽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먹어야 해요. 시간이요. 제가 5만원 갖고 왔어요. 서울 오면서 저기 용돈 5만원 줬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탁 놓으면 그런 제 기준의 남편의 기준 뭐였어요? 좀 핸섬하고 아까 신부님처럼 좀 그쵸? 뭔가 바바리 코트 탁 입혀서 멋지게 좀 분위기 연극적인 시사거나 요런 그 저희 남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나에게로 왔지.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인도하셨나 보다. 내가 이 남자 옆에서 뭔가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은 뭔가 흐름을 내가 빨리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흐름을 주시는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탁 밀어놓으니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여요. 다리 짧은 것도 보이고 팔 짧은 것도 보이고 머리 없는 것도 보이고 점이 여기 있는 것도 보이고 예전에 안 보였던 게 다 보이는데도 싫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의 소통이 물꼬가 튀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둘 간의 대화가 너무 잘해요.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조재일 신부 같은 멋진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다리도 짧아서 싫고요. 폼이 안 나요. 옷을 사가지고 폼이 안 나니까 그것도 싫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손잡고 가기가 싫은 거죠. 당신 먼저 가 이러고 좀 따라가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딱 달라붙어요. 팔짱 안 끼면서 당신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해요. 아니 괜찮아 내 남편인데 어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달라진 거죠. 근데 내 남편이 그때도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영원한 로망은 소지섭이에요. 그 얘기 했다고 엊그제 저와 남편을 한번 먹었잖아요. 왜 소지섭 아웃도어 그 옷 선전할 때 참 얼마나 멋있어요. 혼자 내 스타일이야 이랬다고 혼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빨리 내 마음을 정돈하셔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대화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부부의 대화는 내가 기대하는 남편이냐 있는 그대로의 남편이냐예요.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풀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왕벌의 일대기를 보면은 어머니의 약간 상황을 좀 보여요. 저기서 보면 어머니가 우리가 무엇하냐면 아까 했던 희생, 헌신, 나는 모든 것을 나를 내어주는 것 뭐 이런 도전으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진짜 부모님들이 다 내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내 꿈도 키워야 되고 나도 이제 여성 평등화 시대에 좀 나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다가가는 자녀와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약간은 계산적이지 않나 생각해봐요. 나라는 존재 이유 나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어주는 헌신이 있었는가 우리 요걸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나를 내어주면 반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어떤 사회적인 문화의 흐름 여러 가지 가치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말씀 안에 녹아 들어가기보다는 사회에 적응하는 쪽에 더 많이 내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 교육 부모 교육을 하면서 다시 제가 성경 말씀 읽게 됐고 읽으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읽으니까 이 나이가 되니까 계속 졸린 거예요. 말씀 보면 졸려요. 한 2줄 읽으면 졸려요. 근데 이제 졸리니까 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쓰기를 해요. 쓰기를 하면 쓰니까지 졸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사회적인 가치 기준이 옳은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옳은가? 이 헷갈리우스예요.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도 약간 갈등이 생겨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사회에 잘 적응하는 아이를 만들까?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사회적인 기준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곤란하겠구나. 왜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회의 어떤 흐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의 근원은 말씀이더라는 얘기가 저는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헷갈릴 때 있어.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게 어기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기준을 봤을 땐 도덕을 어기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이것은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게 합당하구나. 그랬을 때 결정은 하나님 말씀 쪽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나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곳에 가든 대학에 가서 청소년들의 강의를 하든 부모 교육을 만나서 부모 교육하든 사회적인 가치 기준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부모님 교육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내가 다른 부모님처럼 학원을 보내야 되는가? 이것부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 속에서 자녀 양육 방법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성경 안에 많은 가정들을 만나요. 맞죠? 그죠? 그걸 보니까 바로 서는 것은 말씀이었다. 나름 저희가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게 나온 거예요. 배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머니들 많은 교육을 다녀서 깨달았고 느꼈고 감동받았지만 집에 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다 실천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가장 문제는 이해는 잘하고 받아들이는 건 잘하는 게 방법론에 문제가 있고 실천이 약하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우리 가정으로도 오는 거예요. 사회 어떤 교육 병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의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제가 이제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아까 식당 공동체가 아주 저하고 코드가 맞으시는 거죠. 그래서 밥상이 제일 좋겠더라. 밥상이 제일 좋은데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정서에 친해지려고 뭐 해야 돼요? 밥 한 끼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더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목욕탕. 여성들은 목욕탕 가는구나. 남성들은 너 술 한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구나. 그럼 원래 우리의 한국의 정서들은 먹는 것을 나누면서 대화를 했고 그 속에서 많은 나눔이 있었고 사람이라는 어떤 것을 느꼈고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렇게 해줬나? 생각해 보셔요. 잘 해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손 들어보세요. 잘하시는 분. 한솥밥 밥 안 먹고 따스한 밥 하면서 해주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해줬다가 남편한테 혼났어요. 왜냐? 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딱딱한 음식 먹으면 엄마가 이로 으깨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줬죠. 제가 그걸 했는데 우리 남편이 말렸어요. 너는 위장병 있잖아. 그러면서 애들이 위가 안 좋은 거 다 네가 그거 다 바이러스 균 옮겨서 그래. 모성애라고 막 깨물어가 넣어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다 사랑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나눔 속에서 애들이 충분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등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밥을 먹으면서 하는 교육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장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밥상머리 교육에 뭘 받으셨어요? 혹시 성장 과정에 뭐 하셨죠? 무슨 교육 받으셨어요? 밥상머리 교육 받으시는 조용히 해서 받는 거. 그 조용히 하면서 받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때는 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은 말하지 약간 달라요. 시기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왜 점검을 하냐면 밥상머리 교육 가서 제가 그 중에서 막 얘기했더니 실천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할머니들 계신데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거야.
밥상머리 교육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이다. 밥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 달라져요. 예전에는 소리 내지 마라. 어른이 먼저 수저 들기 전에 들지 마라. 또 맛있는 거 반찬 있다고 혼자만 그거 계속 먹지 마라. 맞죠? 어른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마라. 쩝쩝 소리 내지 마라. 뭐 아주 교육이 많았죠.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우리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밥 안 먹고 말지. 애들이 그래요. 나 밥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그죠? 네. 야, 그렇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교육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교육을 그대로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사회가 변했고 문화가 변했어요? 그럼 그 기준에 의도는 좋죠. 목적은 있잖아요. 목적은 우리 아이를 바람직하게 키우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하고 싶은 거죠. 그 목적은 하나이지만 일치하지만 방법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밥상으로 왔어요. 밥상으로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 오늘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인식이 뺐다가 쉽게 되나요? 맞아요? 이제 되나요? 예, 하나씩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니까 너무 누가 넘겨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나요 이제? 아, 이제 되나요? 이제 됩니다. 그 뭐냐면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문화를 맞춰줘야 돼요. 코드가 안 맞다고 애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왜 뭔가 맞지 않는 거를 자꾸 강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은 목적은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 방법론이 바뀌자는 거죠. 그래서 밥상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자라는 것이 나왔고, 밥상 앞에서 만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이 문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면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바꾸시더라고요. 한 할아버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는 저에게 와서, 교수님 제가 성공했대요. 밥상머리. 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주 손자를 키워주고 있네요. 바빠요.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라서 바쁘신 거야. 이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두 손주 손녀를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새벽에 할머니가 일어나서 아들 며느리 출근시키고 손주까지 챙겨 학교 보내고 막 이런 게 너무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 나이 먹은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또 이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를 잘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일어나서 밥 해가지고 따뜻한 밥 먹여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할머니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데 뭔가 우리 식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할머니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밥을 많이 차릴 이유가 없어요. 반찬도 막 여러 가지 해놓을 이유가 없어요. 애들은요, 밥보다 잠이 최고예요. 그러나 식탁으로 모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자, 가족회의를 통해서 밥 먹는 시간은 정하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두고 반찬만 몇 가지 먹는 거예요.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아침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먹고 가면 분명히 뭐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두뇌에서도 배웠잖아요. 세로토닌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가면 좋은 거예요. 그거나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밥을 뜰 때 어떻게 할까요? 고봉밥, 머슴밥이라고 하는 이렇게 뜨죠. 왜 우리 아이 많이 먹여서 보내고 싶어. 애를 밥그릇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질려요. 그래서 이 밥 먹는 걸 스스로 뜨게 해요. 자기 양만큼 잔반 없게.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문화적 뷔페식, 이 식탁을 음식을 딱 반찬 가지수만 한 서너 개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밥솥에 밥그릇, 밥솥 옆에 밥그릇, 국솥 옆에 국그릇, 본인이 원하는 양만큼 떠서 먹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본인의 양을 스스로들이 조절을 합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불편합니다. 억지로 먹으면 소화돼 체해서 하루 종일 공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라고
근데 애가 뭔가 행동이 변화가 일어났대요. 뭐가 일어나냐 했더니 밥 먹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밖으로 두던 아이가 이제는 떠먹는 것도 자기가 하지만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게 달라졌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고 움직이면 변화가 일어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의 식탁에 갖다 놓고라라는 것을 누군가 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하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안 움직였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움직이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너무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그렇게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또 대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밥 차리는 문화가 바뀌었죠? 좀 달라져야 되죠? 빵을 좋아하는 가족이라면 빵을 놔도 상관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꼭 밥을 고봉밥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깨야 되고 빵을 좋아하는 가족이면 빵을 먹어도 돼요. 또 하나는 또 뭘 교육을 하라니까 어디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밥상 앞에서 밥만 먹고 가시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특히 밥 먹으러 자리에 모였더니 대충 다른 데 일어나면 다른 말 잘 안 하죠. 꼭 시험 기간 되면 언제 시험 보노? 오늘 뭐 보노? 대화 탁 눈 떠서 식탁 앞에 앉았는데 대화가 그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대화는 멀어지는 대화예요. 멀어지는 대화. 너와 나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요걸 느끼게 하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감정적으로 청소년 자녀는 감정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가장 좋다고 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 정말 피곤해 보이네? 이러면 얘가 감정 먹을 텐데 아이고 웬일로 내 감정을 살피시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한마디 더 해주면 좋죠. 시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여기까지만 하시면 아이가 그 다음은 합니다. 물꼬를 쳐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것을 지도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가 안 가르쳐도 나 다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만불박사고 백과사전이라는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다 깨집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우리 엄마는 척척박사야, 만물박사야, 모르는 게 없어, 백과사전이야. 이런 노망을 갖고 막 아이가 삽니다. 어느 순간 수학 문제 들고 와가지고 터뜨리고 엄마 이거 좀 들어줘. 그게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수준 문제 못 풉니다. 영재 반 문제. 우리의 교육으로는 우리가 봤던 교육 맞죠, 그죠? 그래서 한 살 깨집니다.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있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인간적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깨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라고 아이에게 접근하면 아이는 멀어서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아이는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틀을 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욕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엄마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내 아이를 용서했으면 아이도 엄마를 용서하지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이러면 아이도 쌓아놓은 걸 부모에게 왜? 나도 엄마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항상 뭐예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탁 안에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대화를 하라?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해라. 감정을 읽어주는 대화를 해라. 그리고 더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머 너 일주일은 니네 일주일 스케줄이 어때? 어떻게 지낸대? 그거 왜 물으세요? 이럴 수 있어. 그거 왜 물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화 방법이 굉장히 세련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너 일주일 스케줄이 어때? 이렇게. 아빠가 좀 궁금해서. 혹여라도 내가 그 중간에 너가 보고 싶을 때 네가 시간이 나는 시간대를 청하면 될 것 같아서. 맞잖아요. 아이가 스케줄이 바쁘잖아. 그런데 아이가 몰라.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야 오늘 할아버지 댁에 가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애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미리 스케줄을 알아두면 내 아이가 어느 스케줄이 요일이 비는구나 그러면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비면 배려심이잖아요. 아버지가 날 충분히 배려해줬구나. 그럼 아이가 움직이죠. 내가 꼭 할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부모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이거 그죠? 나 바빠 죽겠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숙제도 해야 되는데 왜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가자하면 가지 이렇게 맞아 그죠? 이게 그래서 계속 멀어지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이유로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아이 일주일 스케줄 안에 어느 요일 빈지가 체크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 배려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돼. 아, 그러면 네가 요 시간에 할머니 찾아뵙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애도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즐겁게 감정을 읽어주는 이러한 대화 패턴으로 가시면 좋겠고, 좀 더 알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일주일 정도 스케줄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얘기하죠. 대화를 막 하죠. 하다가 뭐예요? 이제 공부 얘기 나오면 가장 신경질나. 성경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밥맛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항상 뭐 해요? 밥 먹을 때 뭘 하고 시비를 걸죠? A범절. 애절교육 시키겠다고 밥상에서. 그렇죠. 태도가 그게 뭐야? 똑바로 앉아. 왜 다리 떠니?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애절교육 시키겠다는 거지. 밥상에서 좀 교육 좀 시켜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아이는 밥상에 안 옵니다. 안 오죠. 안 오고 싶어요. 내가 밥 먹는데 왜 내가 편하게 못 먹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눈에 거슬릴 수 있다. 거슬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 떨면요, 어머나 다리가 너무 힘든가 보다. 우리 그래요. 그리고 슬쩍 저를 가서 만져줘요. 우리 아이가 큰애가 다리를 떨길래 어머 다리 떠네? 이렇게 만져줘요. 왜 너 불안해? 이렇게 물어요. 너 뭐가 불안한가 보다. 최근에 대해서 더 이 강도가 달라졌어요. 애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더 달라집니다. 이 떠는 게. 이 남학생 같은 경우 불안증이 조금 있거나 스트레스가 다 오면 다리 떠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너 다리 떠는 이 저기를 봤을 때는 최근에 스트레스가 더 많고 불안감이 좀 더 심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되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야?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민감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신호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다리 떠는 속도까지도 그거만 근데 이게 이제 잔소리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다리 꼭 따라난다.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다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꼭 따라나, 다리 떨지 마라. 이거는 지적이잖아.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 불안한 거구나. 너 요즘 최근에 더 심해졌는 거 보니까 더 불안한 거구나. 이거는 내 마음을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얘기죠. 나 지금 요즘 모의고사가 등급이 안 나온 거 걱정이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따오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네. 이러면 애가 자기가 멈춰요. 아프네 이 말에, 엄마 마음이 아프네 이 말에 멈춥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멈춰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적인 방법론이에요. 다가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까 목 따라나 발 떨지 마 이렇게 하면 애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진단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나. 그런 스트레스는 누가 해야 되죠? 본인이 해요. 본인이 하는데 부모는 옆에서 뭘 해준다는 거죠? 지지와 격려, 힘을 얻는다는 거죠. 내 옆에 누군가 있구나. 그게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많이 쌓일수록 문제 행동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뭐 때문에? 스마트폰. 이 영상을 볼까요? 스마트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밥상에 올 때 뭘 갖고 와요? 스마트폰. 이것 또한 부모님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어. 이거 보셨나요, 영상? 한번 봅시다. 네. 약 5일치 세상에 갇혀 서로 소통하는 아이들. 현실에서의 대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전철이고 버스고 핸드폰 아니면 대화가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 거의 그냥 스마트폰 한쪽 손에 들고 늘 이거를 이렇게 있어요. 문제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청소년들.
하지만 이들에게서 아주 잠시 동안 스마트폰을 빼앗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 실험을 위해 카페의 허락을 받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개수는 총 2개. 이후 실험에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은 4명의 고등학생들인데요. 실험을 위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이어 아이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 이후 각자의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정말 청소년뿐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대화도 잠시. 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청소년들 곁엔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나? 청소년들이 고개를 든 건 단 한순간 바로 육식이 들어왔을 때뿐이었는데요. 다음 실험을 위해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청소년들, 이윽고 스마트폰을 건네주는데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음식을 먹자. 먼저 맛있는 팥빙수를 먹으며 서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 대화를 하겠죠? 스마트폰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진짜 꼴지 말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씩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만들어요. 표정 보면 원래 있던 표정 떼고 카메라 가네요. 청소년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온통 스마트폰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지루한지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다 앉았다. 여기저기 카페 안을 돌아다니는 청소년들. 이내 자리에 모두 모여 앉았지만 다시 스마트폰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이윽고 침묵이 감돌고 서로 어색한지 책을 집어드는데요. 만약 스마트폰이 있어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간간히 대화는 이어가지만 서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들.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대화 나누는 법조차 잃어버린 모습. 진짜 저럴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현재였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민망해. 뻘쭘하거나 말이 끊겼을 때 핸드폰을 보고 나잖아요. 대부분 분인데 그게 그런 거리가 없다는 게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힘든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하고 싶어갖고 연락 올 것도 갖고 해갖고 언제 오냐고 하다가 너무 또 없으니까 좀 막 심심해지고 하니까 책도 막 보게 되고 게임도 막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런 것 같아요. 배터리만 해도 좀 그때가 진짜 짜증나요. 연락 올 때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니까 일단 편의점 달려가서 일단 충전을 하려고 돈 내고 충전하고 없으면 좀 많이 답답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행복해 보이는 청소년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봤습니다. 뇌 영역 중에는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정지역 중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발달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남의 느낌이나 이런 거 잘 공감을 못한다든지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든지 나중에 이후에 정신적인.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거는 그만큼
보상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칭찬받은 어떤 일이라든지 교육 어떤 체계가 굉장히 경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1등이나 사실 공부를 잘하는 층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그러니까 크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친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하는 걸 자꾸만 스마트폰으로 풀어왔다면은 나중에는 스마트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더특한 사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스로 뭔가 보상을 받고 남한테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들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새로 등장한 질병, 바로 스마트폰 어깨 증후군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쓰니까 어깨뼈가 이렇게 펴져 있는 자세가 아니고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모아지게 되고 글씨는 작으니까 보는 거를 멀리서 보지 않고 이게 눈을 아래로 려서 보고 쭉 보고 보게 되는데 그런 자세가 10분, 20분 본다는 게 아니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물며 어떤 친구는 밤새 자기 방문 닫아놓고 밤새 그러고 앉았을 때 보잖아요. 누워서 볼 때도 이런 자세를 보고 그런 자세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이 약화가 없어요. 앞쪽 근육은 모아지게 되고 뒤쪽 근육은 늘어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병들이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병과 유사하게 돼요. 문제점. 같은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 이 자세가 계속되면 어깨에 많은 무리가 온다고 하는데요. 뼈 자체 구조적인 모양이 되면 날개뼈가 이와 같이 양쪽 어깨에 있어야 되는데 그 뼈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럼 팔뼈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팔뼈가 움직이는데 뼈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올려도 닿지를 않는데 뼈가 이렇게 내려오면 닿겠죠. 조금만 올라가죠. 그러니까 팔을 예전에 편히 드실 수 있던 분들이 뼈가 이렇게 앞으로 쳐져 있으니까 팔을 요것만 들어도 여기 닿으니까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흉골증후군이 오게 되죠. 등등 뼈하고 근육하고 척추하고 이런 관절에 다 전반적으로 있는 거죠. 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근육과 관절 등이 약화되는 조기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센터장님은 우리에게 예방법을 일러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때 허리를 가능하면 펴고 그쪽 힘드시지만 낮은데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조금 높은 데 놔서 가슴을 펴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으시겠어요. 그 수업 시간도 50분에 10분을 쉬잖아요. 45분에 10분 쉬듯이 50분에 10분은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동작을 오래 하지 말고 가능하면 딴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을 스트레칭 시키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이제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볼까요? 네, 잘 봤습니다. 스마트폰 어때요? 자라목이 되죠, 자라목. 근데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스마트폰을 들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목적이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가족의 회의를 통해서 이 밥상머리의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아버지는 리모컨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식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식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마라라고 하면 안 먹힙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교육이 먼저 돼야 돼요. 왜 스마트폰을 엄마가 이왕이면 이 밥 먹을 때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지.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면 대충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들어주면 애들이 귀찮은 듯 하면서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가족회의를 하면서 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얘기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가족의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식탁으로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밥상머리에서 대화가 폰이 아닌 다른 얘기의 주제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뭘로 푼다고요? 스마트폰으로 풀어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럴 텐데 그 모든 것을 뭘로 푸냐면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푸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나중에는 뭐예요? 마음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뭔가 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는 나는 위기가 와도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또는 나는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요. 누군가 강요하지 않고 나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뭔가 목적이 있는가, 또는 끊임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이런 도전하는 끈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있잖아요. 사실은 부모님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이 회복 탄력성 지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척도가. 그래서 좀 이따 책도 소개를 하겠지만 부모님과 같이 보면 내가 어느 영역에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밥 먹고 난 다음에 후식 시간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상당히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고,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대화거리로 나오게 되면, 그럼 엄마는 뭐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도와줄 게 있을 때 말해. 내가 해줄 게가 아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게 있다면 말을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제 대화 방법이 내가 해줄 게가 아니에요.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다오.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방법이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그전에는 무조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됐잖아.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되, 원하는 것을 하되,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에게 얘기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으로 대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화를 밥상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인정과 격려와 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밥상 앞에서 또 뭐 어때요? 애들만 그런가요? 애들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부부가 자존감이, 남편과 자녀의 자존감이 어떨 때 가장 높아지고 어떨 때 가장 떨어지냐고 하면요, 남편의 자존감은 와이프가 나를 인정해. 그게 가장 상승될 거예요. 타고 올라가. 그러나 당신 여지한테 당신 하는 게 그 모양이 그러면 가장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인관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지만 삶 속에서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거나 서로가 서로를 파괴시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그래서 사회 나가서 길을 펴죠. 나는 우리 와이프가 길을 살려주면 밖에 나가서 괜히 어깨 힘주고 다닌다. 그런데 와이프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위축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대화 속에서도 결국 뭐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대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남편을 인정해주는 대화가 돼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묘한 관계를 와이프인, 아내인, 엄마인 내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요거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엄마에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있어요, 역할이. 또 그 역할을 잘 해놓으면 이제 가정이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엄마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남편도 내 자녀의 자존감도 누가 세워주는 게 됩니까? 엄마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세워주면 굉장히 나는 부족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할 거고요. 요거는 뭐 영상을 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할 건데요.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아이 일기 책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년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본인들이 손으로 쓴 일기를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어두운 책을 만들어서 어린이날 엄마의 선물로 줬어요. 감동이죠. 박수를 해요.
이제 뭔가를 지금 짧은 시간에 뭔가를 좀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설명하고 지시하는 교육 방법론에 먹히지 않습니다. 뭐에 먹히냐면 감동을 받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감동시키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아이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가장 단순했어요. 아이들이 방법을 알려주더라 했어요. 저는 제가 육아를 하는 느낌이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느끼는 거, 바라는 거를 뭘로 자꾸 해요? 말로 다 해줬습니다.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지나가듯이 애들이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흘려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이 무심코 자기들을 뱉어내는 의미 없는 말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중요한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구슬만 깨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는데요. 유치원을 졸업할 쯤에 아이가 뭐라고 하면 유치원 선물을 뭘 줄 거냐.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항상 고민하는 게 유치원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7살 여자친구가 생겼어. 걔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밤에 자기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너무 행복하겠다. 네가 그러면 100만 완전인데, 그럴 때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설레이겠다.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자꾸 그 성장 과정을 보니까 엄마 대화거리가 아닌 외부의 대화거리들이 자꾸 생기죠.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애가 너무 그런 것들을 막 하나를 엮어놓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또 책을 읽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해야 되냐, 책을 들고 와서 자기가 딱 책을 해서, 어머니 지음은 뭐고요, 지은이는 뭐고요, 글쓴이는 뭐고요, 저자는 뭐고요, 에? 요 뜻을 나에게 다 설명 좀 해보세요. 너무 고창적이에요. 7살 나이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너 정말 책을 많이 봤구나. 소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표지까지 봤구나. 맞죠? 저도 지금은 책을 사면 표지를 봅니다. 표지에 딱 이 단어 한 마리가 뭘 주느냐가 메시지를. 그걸 보고 끌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설명을 다 줬죠. 이 책을 쓴 사람들, 이 내용의 글을 쓴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순한글 말로는 뭐 지은이 글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한자로는 저자라고 한다, 뭐 같이 쓰면 공저라고 한다, 공저 나온다는 거죠. 공저라고 한다, 외국의 원서를 번역하면 번역역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 이런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하는 말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 나도 지은이가 되고 싶다. 제가 그게 탁필이 멈췄어요. 다른 엄마도 지은이 무슨 지금 글을 쓰는 하면은 아이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꺾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 너 지은이가 될 수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요 이래요. 얘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글을 쓸 줄 알아요. 내가요 지은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단다. 너도 지은이가 될 수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부터 일기를 쓰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 일기 쓰면 엄마들 다 검사하면서 하잖아요. 이거 받침이 틀렸네 막 이것도 잘못됩니다.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 일기 보면 받침 다 틀렸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너네 딱 그 아이디어를 듣고 해주고 싶은 거야, 엄마가. 그 소망을 이루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네가 정말로 꾸준하게 일기를 쓰면 내가 너에게 책을 선물을 할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7살짜리 칼줄을 제가 끝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던진 말이에요, 엄마가. 근데 내가 그러면서 그럼 나에게 어디다 일기를 쓰느냐. 그래서 제가 7살 졸업식 때 일기장이죠. 줄로 긋는 일기장에게 그걸 선물로 줬어요. 자, 여기에 네 일기를 쓰면 하루에 이야기를 쓰면은 그게 바로 책이 됩니다. 근데 아이가 딱 첫 번째 일기가 2줄이에요. 나도 여자친구가 생겨. 여자친구가 내가 백마탄 안간님이라고 한다. 딱 졸업하면서 유치원 졸업하면서 2줄 썼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행복했는데 엄마 아빠가. 근데 얘가 감탄이죠. 너 정말 잘 썼다. 2줄밖에 못 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너무 행복하겠다. 이거 읽고 있는데 나도 너무 행복하다. 야, 너무 정말 잘 썼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매일 쓰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써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써내려갑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것이 1년이 딱 되니까 이게 몇 번이 된 거죠.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다 썼겠죠. 그래서 얘가 1년을 마칠 즈음에 제가 그거를 다 오도로 쳤어요. 오도로 쳤는데 여러분 정보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 맞춤책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의뢰를 내가 오도를 쳐서 의뢰를 하는 책을 만들어서 3권이면 3권, 5권이면 5권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매년 5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그리고 학기가 마무리되면 방학 동안 이거 오도를 치는 거죠. 애가 거의 매일 썼기 때문에 양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걸 오도를 쳐서 5월 5일 날 이렇게 완성된 제 책을 아이 어린이날 선물로 줬어요. 5권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 세상에 5권밖에 없는 책이야. 그럼 너가 한 권을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권은 너가 정말로 아끼고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서 주는 거란다. 그랬더니 애가 담임 선생님 한 권 주고, 교장 선생님 한 권 주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엄마 한 권 주고, 그죠? 또 자기가 정말 아끼는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 한 권. 그랬더니 어떤 교장 선생님은 편지를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이에게 줬죠. 이게 뭐예요? 지금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책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뭔가 인정하는 이런 인물이 있잖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시간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진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뭔가 영향을 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걔가 뽑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적을 두고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6년이 되니까 지금은요, 자기들이 보물단지처럼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학교 이후의 삶을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뭔가 다이어리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요때 토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번을 줍니다. 터치를 전혀 안 하죠. 왜? 이런 훈련이 돼서 교육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여기 희한하게 여기에 뭐냐면 엄마를 잘 관찰한 거, 부모를 관찰한 내용이 있어요. 뭐 그 관찰한 내용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제가 좀 못됐거든요. 못됐는데 여기 다 들어있어. 정치적인 내용도 들어있어. 이게 뭐냐면은 저희 2004년도에 쓴 거예요. 쓴 거 뭐라고 하냐면 뉴스에서 의원 39명 여성 의원을 뽑았다. 여성들도 버스 기사도 하고 군대도 가고 정치도 하고 이제 완전 여자 시대네.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고 여자는 다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살만 한 줄 알았는 거죠. 다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정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전도 하고 갑자기 여자가 무서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의가 그리고 의가 정의라는 거죠. 의가 있는 여성이 좀 많이 뽑혀가지고 정치가 좋아지기 바란다 그렇게 있고요. 남녀 차별이 없고 여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남성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뭔가 여기서 조금 남성 우월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남녀 차별이 없이 살길 바란다. 여기 단 몇 줄인데 이게 자기가 뉴스 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웃긴 게 한가는 자기 사춘기 표현했어요. 사춘기 표현했는데 이게 정말 아예 비난하는 것들 좀 그리고 또 내용이 뭐 이거는 자기 사춘기를 아주 짧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춘기는 엄마 말을 안 듣게 해줘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뭐든지 싫어. 근데 이렇게 한대 사춘기. 그 사춘기는 반대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로 성장하게 시킨다는 거야. 사춘기는 근데 반대로 한층 더 커져요. 이렇게 됐어요. 생각하는 날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니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그대로 뒀잖아요. 엄마 욕해도 그대로 뒀잖아요.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뭐야?
자기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뭐 했니, 뭐 안 했니 할 때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춘기 마음의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거 읽고 엄마 그 일기장 읽고 엄마 내 일기 훔쳐봤지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일기 꼭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일기를 훔쳐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른 척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지만 우리 엄마는 그거 갖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이를 타박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다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우리 엄마는 시계 같대요. 우리 엄마는 그 감정 표현이 다 나온대요. 여기 일기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 엄마는 감정에 따라서 아버지 대하는 게 다르고 이렇게 나왔는데 엄마가 매우 기쁠 때는 어머 이렇게 한대요. 그것도 엄마가 매우 기쁘지 않을 때 화가 날 때는 누구누구씨 이런대요. 그래서 그게 일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톤을 보면은 그날 날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가정의 날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애들은 나를 하나하나 다 우리만 아이를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거는 얘가 선생님의 눈높이 사랑이라는 거죠. 요거 딸 거거든요. 딸 건데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에 대한 글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의 일기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아이 일기 제목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도 엄마만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일기 쓸 꼭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엄마만 다 알아요. 이것도 이제 아이 일기 제목 속에서 따온 건데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를 참 우리 아이가 한자 보고 왜 책을 읽다 보니까 한자가 많이 나오더래요.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가로 열고 한자가 뜻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한자만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책 읽는 게 불편하대. 그래서 한자를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니까 한자 급수를 따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같이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겹쳤어요, 아이하고. 그럼 아이를 시험 장소에 갔다가 넣어놓고 대학에 강의실에 넣어놓고 저는 수업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험이 끝나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테니까 절대로 어디를 가면 안 돼. 사람들이 우 나와도 너는 어디 가면 안 돼. 왜? 둘이 만날 수 없이 흩어지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꼭 있어라 엄마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저 간 거예요. 엄마 마음을 바꾸죠. 끝나고 나서 막 달려드는데 늦은 거예요. 늦은 건데 이제 얘가 복도에서 저를 본 거예요. 뛰어오는 엄마를 본 거야. 그 순간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안다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 짧은 엄마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인생 끝이다. 무슨 생각을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버스를 타려고 울지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달리면서 내가 늦게 와서 그게 마음이 상했나? 내 엄마를 걱정이 되니까 그거를 막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럼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내가 얘기했더니 내가 너무 한심해서 운대요. 그래서 왜 한심한데? 시험을 봤는데 몇 개 못 썼대. 근데 제 앞에 누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군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군인 아저씨가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 앞뒤를 봐도 자기가 제일 어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직 안 컸잖아. 한번 해보는 거잖아. 한번 해보는데 한 번 해본다는 그 용기 자체가 큰 거야. 그 아저씨는 군인 아저씨는 나이가 벌써 20몇 살이야. 그러면 네가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웠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의 한계를 느끼지 처음이래. 아 그래 그걸 느꼈어 내가.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 엄마 한 게 궁금한 게 있대. 내가 이렇게 시험을 못 봐도 날 사랑해? 이거였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중간에 자르면 한국말은 중간에 자르면 절대 안 돼. 이해가 되나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항상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이렇게 내가 부족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이렇게 못해도 난 사랑하냐, 그거였구나 싶으니까 내가 이제 꼭 알아줬어요. 난 너를 하나님이 너를 줘서 난 너무 행복해. 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아들도 어디 있어. 그거는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지. 그래요. 진짜야. 정말이야.
내가 마음을 확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딱 뭐라고 하는지 웃어요. 웃더니 탁 껴요. 엄마 허리를 끼더니 엄마 나도 엄마 마음 다 알아. 이거래. 나도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뒤에는 물을 필요가 어떤 마 이게 뭐 그런 거야. 이게 대화 방법이라는. 근데 또 엄마 확인하고 싶어갖고 도대체 어떤 마? 막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또 평정이 깨져요. 그 뭐냐? 그걸로 막 행복한 거야. 그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오잖아. 왜? 나도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아이가. 교감이 되면 느끼잖아. 그러니까 물을 이유가 없죠. 둘이 그냥 행복한 얼굴로 둘이 사랑한다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애에게 뭐랄까 충만함을 느꼈다는 애가 그랬나 봐요. 그걸 늘 얘기를 해요. 그때의 느낌을 얘기해요. 살아가면서 얘는 이런 순간순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은 것들이 에너지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인다라고 느껴요. 근데 사춘기가 딱 되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이제 애가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소홀함이 있어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커다란 등치 큰 고등학교 아들이 막 어머니 저 좀 보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 나 바빠 빨리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들어가 막 이랬더니 안 들어가요. 계속 서 있어요. 그게 뭐야?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엄마 빨리 멈추라는 신호잖아요. 설거지를 저는 이제 알아니까 설거지를 멈췄어요. 멈추고 다시 뒤로 돌아서 왜 무슨 일인지 얘기했더니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해야 교감이 되잖아요. 어머니 뒤통수만 보고 내가 얘기를 하면 제 마음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미안해. 밥 사갔잖아요. 미안해. 자, 눈을 마주치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기를 다 쏟아내요. 가슴이 답답하대요. 고3 때 답답하는 가슴이. 왜 답답하냐고 물었더니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못 갔거든. 그걸 다 털어냅니다. 그럼 이거 설거지가 문제가 아닌 게 문제죠. 설거지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엄마 내가 설거지 예전에 막. 그래서 이제 의자를 빼고 둘이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고3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아버지 목표대로 가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힘든 거죠. 근데 누군가가 자기 일을 막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벽을 넘을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아빠예요. 권위주의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존재이기 묘한 거죠, 아빠가. 그래서 제가 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네 뜻대로 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체 되게 무도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네 뜻대로 가. 나는 네 길 가는 거랑 무조건 찬성이야. 그럼 내가 막 못 가서 아빠 이렇게 가면 내가 막아줄게. 대신 맞아줄게. 이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자존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렇게 한다? 오케이. 그럼 됐지? 그래 엄마 알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 관계 속에서도 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엄마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설득하러 가야 돼요? 남편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동안 관계가 좋으면 몇 마디는 해결돼요. 그런데 남편과 부부가의 그동안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넘어가죠, 아빠가. 절대로. 당신 하는 게 다 그런데 뭘 또 믿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 관계는 꾸준하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설득을 시킵니다. 여보, 우리가 인생 개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에게 기회를 주자. 하고 싶은 대로 두자. 그러면 자기가 이런 성과만으로 동생이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씩 마음을, 남편도 시험 볼 때쯤 되면 조금씩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꿈을 꾸지 마. 맞죠? 현실적으로 내 아이가 안 되면 조금씩 내려놓기 때문에 옆에서 그때는 내려놓을 때 남편은 마음이 아파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또 살려주면 돼.
여보 괜찮아. 당신 자체가 멋있잖아. 뭐 아를 가지고 그래. 막 이러면서 또 자존감을 싹 올려주면 아이로 일한 것들이 상실감이 와이프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와이프가 맞춰주면 이 조화로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좀 무난스러워합니다. 껄끄러워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닭살돋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꼭 하셔야 변화가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나요. 엄마는 힘들죠? 해보셨나요? 남편 뒤살릴 때 해보셨어요? 그냥 혼자 살아있던가 얘기가? 그런 분 계시잖아. 충만하신 분. 너무 사람 충만하신 분 있잖아. 그런 분은 살짝 또 꺾어주시면 돼요. 들키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제 뭐냐, 이 밥상 안에서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참 잘 해내면 좋은데, 왜? 요즘은 너무나 각자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밥상에 모이라고 하니까 또 엄마는 너무 열정이 강하시면 매일 아침 만나자 이래요. 그거 요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만나는 날. 그러면 일주일에 뭐 무슨 요일, 무슨 날 저녁, 아니면 2번,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있어요. 사실은 매주 수요일이 가족이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봤을까요? 매주 수요일 가능하세요? 한 주 중에 계속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죠? 평일에 스케줄에 힘들죠? 네. 근데 공무원들은 자주 만날 수 있나 봐요. 우리 현실적인 부모님들 수요일 만나기, 가족 방문하기 힘들어요. 그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걸 따라가는 거 아니고 어때? 우리 가족의 스케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가족에 맞춰서 정하면 돼요. 가족 만나기. 근데 요즘 최근에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가족 만나는 날을 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실천을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을 하지만 이게 꾸준히 지속되니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아까 그 만나는 날에 표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화의 방법을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방법으로 접근을 하라 이런 거죠. 그런데 다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뭐예요? 거의 다 식탁에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들이 부지런을 떠는데 그렇다고 막 고생해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들도 엄마들 좀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뭐예요? 존 케네디 가족도 마찬가지로 유태인의 가족은 특별하죠. 유태인 가족에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니까. 뭐냐면 제가 요즘 그 교회만에서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미사가 딱 그 식탁 문화더라고요. 저 거기서 일치를 떠듣겠어요. 제가 거기서. 어머나 미사 드리는 게 그게 우리는 식탁 공동체 밥상으로 오는 거 똑같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치신 여러분께서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탁으로 오는 거잖아요. 밥상으로 오는 거예요. 밥상에서 미사 드리면서 성적이 몇 등이냐 이거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밥상으로 모이는 날을 정해서 그 속에서 정말 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죠?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공간들을 좀 형성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 미사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는 또 그런 마음이 울림이 오더라고요. 아, 이 밥상이 곧 가정의 미사구나. 드림이구나. 나눔이구나. 함께함이구나. 떼어줌이구나. 이런 걸 제가 딱 느끼게 되는 거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정의 미사 속에서는 다른 거 없죠. 대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늘은 요 주제를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라. 대신에 기억이 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중에서 오늘은 밥상에서 다양한 대화를 안 하고 아 정말 부모 이웃을 사랑하라 요 한 것만 읽고 그냥 밥 먹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자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누가 다 음미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눌 수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또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뭐 계명에 뭐 거짓말을 하지 마라가 있다. 그래서 오늘 미사에 말씀을 읽어라. 가족 미사에.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막 아이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평가하고 이런 대화가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공동체 모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교리반에 가서 수업 받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할 때는 뭐예요? 그러면 식사에 대한 정했으면 모임 장소 시간을 정하죠.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다는 요리를 엄마 혼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심리에 요즘 뜨는 게 푸드치예요. 푸드치.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요리를 했는데 교육의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안전교육, 그죠? 불 사용하는 거, 칼 사용하는 거, 도마 사용하는 거, 뭐 그릇, 접시 사용하는 거, 유리컵 사용하는 거, 안전교육이 전혀된다. 그럴 때 유리잔 하나 깨지는 거 갖고 야단칠 이유가 없다. 깨졌을 때는 바로 절호의 경험의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스예요. 교육의 찬스. 멈춰, 움직이지 마. 유리잔을 딱 깼어요. 애가 식당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애가 그걸 가지고 손으로 갈 거 아니야. 애들 바로 가면 왜?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애들은 그걸 굉장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로 인식해요. 그래서 딱 치우려고 하는 게 동작이 나와요. 그때 엄마가 바로 뭐 해야 돼요? 멈춰, 만지지 마. 해야 되거든요. 그럼 멈춰, 만지지 마라고 탁 했을 때 이게 통하면 엄마가 아이는 소통이 잘 되는 거야. 멈춰 있는데 안 멈추고 가면 한다.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야. 점검하셔야 돼. 이해하시나요? 멈춰라는 말을 빨리 인지를 하면 우리 엄마는 이런 상황, 위기상황이야. 딱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소통이 의도가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엄마 멈춰라고 해도 나가서 만진다. 이건 지금 소통이 잘못되고 있는 점검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딱 멈춰, 만지지 마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해. 너희가 만지게 되면 손을 대거나 또는 파편이 튀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거나 이럴 수 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깨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장 차분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 아주 교육의 기회를 삼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깨지는 거, 치우는 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오지 말아가지고. 맞아요. 안 그래요? 요리 또 아이가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면 계속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다 할게. 왜 그래요? 지저분하게 다 만들어 놓거든요. 가스레인지에 놓으면. 그거 자체가 싫어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나 지저분한 것을 널려놓은 것을 수용하면 아이가 요리를 하죠. 요리를 하면서 많은 거 배우고 깨달아요. 그리고 가족이 사랑을 느껴요. 가족이 자기가 한 요리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면 그만큼 충만한 행복을 전달하는 게 없어요. 아까 먹는 거에서 우리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준다는 거죠. 근데 치우는 게 남아있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교육의 찬스다. 맞죠? 그럼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교육.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치우자. 설거지는 누가 하고 식당은 누가 닦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짐덩어리, 근심덩어리, 뭉침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걸 제한해.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허용을 하면은 다른 문화가 일어나고 다른 교육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V는 꼭 봐야 된다. 우리 아버지들 꼭 스포츠하고 이러면 꼭 틀어놓죠. 이거 쫙 TV 돌려놓죠. 식탁 앞으로. 이거 아예 그래서 제가 뭐예요? 밥상머리 교육은 미사의 형태를 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게 바로 저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TV만 크겠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도 안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되죠. 또 대화를 밥 먹을 때는 천천히 해라. 윽박 지르듯이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 방법을 우리가 배운 대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뭘 물어요? 하루 일과와 그날의 감정을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명령하듯이, 지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 묻는 게 좋습니다. 너 그거 했니? 안 했니? 너 시험 공부했니? 안 했니? 성적은 나왔니? 안 나왔니? 이렇게 묻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은 성적 안 나와요. 어디로 가야 돼? 나이스 정보 시스템으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요. 물으면 나한테 관심 없는 엄마 아빠예요. 자녀의 교육이 모르는 거예요. 애가 벌써 캐치해요. 그러면 학교 시스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안 물어요. 아무것도.
아이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다 볼 수 있어. 학적 그런 거 생활교육을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아이 보려면 뭘 알아야 돼? 아이 학년 반 번호 알아야 돼. 근데 아이 학년 반 번호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거 봐요. 그러면 자, 너 몇 학년 그거 보려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몇 학년 몇 번이야? 맞았잖아. 그것도 몰랐나? 이렇게 되면 벌써 섭섭한 서운한 게 고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 자녀가 계속 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엄마 역할 잘하고 있나 체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모든 걸 누구한테 다 보내요? 애들이 못해서 그런 걸로 보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거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내 학교 생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대화는 이런 식으로 하게 물으면 돼요. 물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대화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필요하고 뭘 해라? 공감과 칭찬을 해라. 그리고 아이 말 중간에 끊지 마라. 제가 얘기했죠.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라. 반전이 올 수 있다. 그 말은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 식사를 해라.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 식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게 저는 내가 놀랍게도 가정의 미사였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요거를 딱 그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미사에 오늘의 말씀을 하면 좋겠다. 이걸 딱 던져만 주면 아이들 생각을 딱 자기들이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필요한 뭐가 생긴다? 요게 생긴답니다.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제행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요게 생긴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연구에서 발표가 났어요. 대학의 여러 미네소타가 청소년 쪽으로 유명한데 미네소타 대학이라든가 일본의 모 대학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다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제 애들이 밥상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횟수,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할수록 이러한 능력들이 키워지면서 성적이 향상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받으라. 그리고 뭡니까? 예의 바른 행동이 나오더라.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이 좋아지더라.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밥을 거르고 가는 것보다는 챙겨 먹고 하니까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가족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연구, 선행 연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실천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 선행 연구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제가 딱 있어요. 식사 횟수 성적, 그죠? 가족이 식사를 하는 비율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성적 같은 것들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그런 부분.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관계 형성도 다 하고 행복한 식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엄마 혼자의 노력으로 되느냐? 엄마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나랑 꼭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만 엄마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 알아차리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신뢰라는 게 형성돼요. 그 전에 아까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대화가 이미 안 돼 있으면은 엄마는 꼭배기로 각오를 하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 교육 잘 받아갖고 집에 가서 실천을 시작했어요. 애들이 안 따라줘요. 그럼 바로 손 놓고 그럼 그렇지만 우리 될 일이 있나? 이러면 안 되죠.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그리고 경청해야 되고 엄마가 대화하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빠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 청소년기는 다가가면 완전히 붙어서 막 이렇게 개입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남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이 조금 뭔가 다르지 않나요? 우리 말씀이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이 그렇죠. 제가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남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건 뭐예요? 그렇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오늘 김치찌개 진짜 먹고 싶은데 대접찌개 딱
자, 그럼 뭐예요? 남편은 김치찌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둘의 일치를 하지 않았죠. 그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내 마음도 모르고. 그죠? 근데 그게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느낌으로 알고 또 뭐 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게 뭐예요? 대화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자, 남편이 김치찌개 막 오늘따라 당겨요. 퇴근해서 먹고 싶어. 와이프의 그 맛있는 김치찌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압니까?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지 않아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해야지. 어떻게 전화하면 돼요? 오늘따라 당신 그 뽀글뽀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너무 생각난다. 막 너무 먹고 싶다. 오늘 김치찌개 끓여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와이프가 내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나 보다. 어머 세상에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그럼 기쁨하고 김치찌개 끓이러 가겠죠. 그렇죠? 근데 얘기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실망했다. 내 맘도 모르나. 이런 게 뭐예요? 그죠? 네, 이제 그때부터 또 싸움이 일어나. 밤새 이제 등 돌리고 살잖아요. 내 맘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게 뭐냐? 남이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상대방도 뭐예요? 내 맘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고 나도 또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전화까지 했는데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어떻게 남이 대접받고 남편이 대접받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달라. 이제 등만 돌리고 하는 게 아니지. 베개 갖고 나오잖아요. 달라요. 그죠? 뭐예요? 내가 그렇게 김치찌개 얘기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무시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을 무시했다라고 상대를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의 알아차림이 정말 다르다는 걸 명확히 알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칭찬과 격려, 유머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진실하라. 이거는 부모님들이 특히 진실하라. 엄마들이 특히 그래요. 아이 자녀하고 소통해서. 엄마가 오늘따라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강의도 잘 들어오고 쏙쏙도 들어가고 뭔가 진짜 보여 희망이 막. 내가 잘할 거야. 집에 막 콧노래 부르고 갔다.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에게 그래 오늘 어땠니? 탁 기분 좋게 물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얘가 뭔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그랬어요. 왜 이래 엄마. 그래 좀 좋은 현상이다. 그래도 물어봐주니까 나 오늘 진짜 불고기가 먹고 싶다.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애가 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불고기를 기대하죠. 멋진 불고기를 기대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주니 고맙고 그래 한 그릇짜리라도 더 봐야 돼 싶어갖고 선생님에도 보면 그 사람이 봅니다. 때가 자꾸 기다려요. 배고프니까 오늘은 불고기가 기다리시죠. 근데 공부하면서 불고기를 기다리는데 엄마는 냉장고를 열어보니 불고기가 없네.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있는 거 주섬주섬 자탕찌개를 그리고 딱 식탁에 올려놓고 애들아 밥 먹어. 엄마는 또 기분이 마냥 좋으셔. 그러니까 애들아 밥 먹어. 나와서 밥 식탁에 딱 앉은 순간 뭐야 얘가 김새치. 이게 뭔데? 딱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지금 몰라. 불고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럼 뭐야? 그래 엄마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찌개거리가 많아가지고 맛있게 끓였는데 먹어봐. 그게 뭐라고 애가 뭐라고 해요? 물어보지를 말든지. 맞잖아요. 그럼 기대라도 안 하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순간 이것도 또한 거짓말이 된다. 이게 반복. 엄마들은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쌓이면 신뢰를 깨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엄마는 맨날 말뿐이더라.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무심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녀와 남편 관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것에 오히려 찬스의 기회로 빨리 단서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불고기. 자, 불고기를 너무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럼 엄마 발품을 좀 요때 팔으셔야 되죠. 안 그런가요? 다른 데 발품 팔 게 아니라 요때 팔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없어요. 불고기가. 그러면 주문을 하든가. 그죠? 그래서 정말 그걸 해줘야 돼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정말 해준다는 걸 꼭 해주는구나. 이게 뭐예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20살이 먹든 15살이 먹든 사춘기가 오면 우리 엄마는 약속한 거는 꼭 지키는 사람이더라. 이게 생기면 내 마음을 다 털어놓겠죠. 그럼 우리 엄마는 늘 해준다고 안 해주는 엄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건 말뿐이니까 우리 엄마 말뿐이다 아이가. 그리고 결과 꼭 자기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얘한테 물어보고 꼭 자기가 원하는 찌개 끓이더라. 그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탁 문화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관계 속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따라옵니다.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뭘 원할까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뭘 거야?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삶을 엄마가 살고 있는지. 자, 우리 부모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고 계시는지, 너 신앙생활 잘해라, 주일미사 잘 들으라, 엄마가 주일미사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가정미사 드리려고 했는데 가정미사에 엄마가 잘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일찍 귀가하라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지, 돈을 아껴 써라 했는데 엄마는 잘 아끼고 있는지, 실천하라 얘기했는데 엄마는 실천하고 있는지. 근데 나는 안 하면서 아이한테 자꾸 얘기하니까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돼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엄마가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얘기했죠? 여기 다 써 있더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뭐 한다 해놓고 안 했다. 여기 다 있어요. 결국은 뭐냐? 아이들도 부모를 그만큼 매일매일 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춘기 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 아주 어렸을 때도 애들이 관찰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늘 엄마하고 살잖아요. 그때는 엄마 양육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외출을 했어요. 여기 외출을 했는데 남편이 요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요리를 하니까 참기름이 어디 있는지, 그죠? 모르는 거야. 식용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뒤에 딱 우리 딸이 서가지고 저기 위에 참기름 어디 있나 막 이러면 저기 위에 이래요. 또 딸이 그걸 어저께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식용유가 안 보인다. 식용유가 안 보인다. 그건 여기 밑에. 딸이 손으로 다 지적을. 그건 뭐예요? 엄마가 요리했을 때 일 하나하나를 이미 머릿속에 다 영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가지고 식용유 참기름이라고 3살짜리가 말을 못해도 어디에 뭐가 엄마가 요리할 때 관심 되게 딸들이 많거든요. 뭐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탁탁 지적을 해내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뭐라고 해도 이럴 때 아빠는 내 아이가 천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원래 딸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시기에 그렇게까지 영악하게 한다는 거 굉장히 엄마한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 하나 등장 하나하나를 다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엄마가 없으면 소꿉놀이 딱 할 때 저하고 똑같이 내가 엄마 이렇게 해놓고 애들아 밥 먹어 한 톡까지 또 그게 울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동하면 따라오게 되자. 이 요즘의 교육 방법은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 말로 교육하려고 하면은 반대로 가고,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칭찬은 많이 하되 왜 엄마가 그냥 하면 돼요. 애 청소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엄마가 청소해요. 그리고 애 방을 안 해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엄마 누구까지 해주죠? 애 방까지 다 해주죠. 그리고 얘가 따지죠. 왜 내 방 청소 안 해주냐고. 그래서 각자의 그 구역이 있느니라. 자기 방은 자기 방 청소, 엄마 방은 엄마 방 청소. 거실은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시간 나는 사람이 하기. 이게 가족 저기로 회의에 딱 되면 안 해주면 자기가 답답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막 애가 뭐가 미리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 청소해요. 애 방 청소 안 했어요, 제가. 한 달 가까이 안 하네요. 그 방을 청소해야 하는 이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본인이 막 답답해요. 냄새 나는 거예요. 원래 그 나이 되면 혈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청소를 안 해주세요? 내 방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자꾸 몇 번 반복하니까 자기가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명백한 규칙을 좀 정해라.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걸 지킬 수 있는 걸 세워야 되고요. 그게 가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정미사를 보면서 그 주에 지켜야 될 말씀을 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절을 좀 가리키라. 애절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함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 나머지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을 좀 가리키라. 또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회의든 독서든 영화든 여행이든 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족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방금 얘기한 거예요. 좋은 말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배운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다.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족의 식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책을 이제 관심 있는 책들을 보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족이 식탁이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됨을 느끼게 되면 가족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게 되죠. 이 행복한 가족이 곧 뭐예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 이게 전파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집만 행복하면 돼. 그러면 밖에 나간 내 아이가 행복할까요? 위험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 가족이 행복하면 이웃 가정도 행복할 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같은 구성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이가 위기에 처했으면 내 몰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면은 가장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점검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부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의 관계도 소통이 잘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와이프가, 어머니가 남편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녀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통의 방법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죠. 자, 우리 어때요? 부모니까 학부모님입니까? 부모세요? 여러분은 학부모세요? 부모는요, 얘 그거 실수할 수 있어. 그냥 멀리 보고 가. 인생 길어. 멀리 보고 가. 그거 아무것도 안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학부모 뭐래? 앞만 보고 가. 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 그렇죠? 네 불꽃 먼저 고 이렇게 하죠. 왜? 내 공부, 네 공부 모두 막 챙기자고. 그래서 요즘은 노트 정리한 거 주고받지 않아요. 아이들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노트 정리한 거 안 보여주죠. 이해가 되나요? 그게 뭐예요? 이제 가정 내에서 그렇게 교육되면 학교라는 사회에서도 또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요. 그게 얼마나 가족이 중요해요. 그죠? 나누는 걸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자, 부모는 뭐예요? 친구하고 함께 가라. 좋은 사람과 함께 가라. 뭘 함께 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학부모는? 네가 앞에 가야 돼. 그래야 엄마가 안심이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경쟁사회에 같이 보조를 갖추면서 엄마들이 내 아이를 이기적인 아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가정에서 되면 학교로 또 가고 사회로 가는 거예요. 또 부모는 꿈을 꾸려야 돼. 희망을 가져. 꿈을 꿔. 인생은 네가 하고 싶은 꿈을 가져가야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해서 부모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따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꿈꿀 시간이 어디 있어? 우울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역할을 누가 해요? 결국 부모 역할, 학부모 역할을 누가 하죠? 한 사람이 하죠, 한 사람이. 맞죠? 근데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안 그런가요? 이 말만 봐도? 그럼 우리 아이들 가치관이 혼란스럽겠어요? 안쓰럽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막 앞만 보고 네 거 챙겨, 네 공부 챙겨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뭐예요? 야, 함께 가. 친구 많이 사귀어. 좋은 친구 사귀어. 이러다가 지금 이거 닦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지금 아이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줘요. 그럼 이 중에서 가치로운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살란 거예요. 그럼 나보고 이중적인 인간이 되란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살고 학교 가서 이렇게 살고. 아이들이 그거 질문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나보고 그때그때 가면을 쓰는 아이가 되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아이를 짚었죠?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 마음의 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마치고요. 너무 많이 달려와서 시간이 오버된 것 같아서 이게 저의 육아일기입니다. 이것도 다 5거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너가 너 아이를 낳으면 이걸 선물로 주거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육아일기이고 요거는 이제 제 일기예요. 제 일기를 이렇게 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써봤어요. 거기에 여기 시가 있어요. 편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이것 또한 저의 노력인 거죠. 그리고 자꾸 이 책이 한 번 쌓일수록 우리 집에 사랑의 행복이 쌓이더라는 얘기가. 그럼 엄마가 실천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그런 것들. 제목도 정말 재밌죠. 제가 한 딸기 동백으로 표현하고 싶어라. 제가 굉장히 무식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에 탁 비를 붙인 게 저는 동백꽃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사실이었는데 그 아파트에 모처 입주를 했는데 선물 막 화분이 들어오잖아요. 동백나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다 키우고 있는데 다 보내놓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학교 보내놓고 유일하게 나만의 시간이 딱 생기잖아요. 커피를 다 내려가지고 커피 들고 베란다에 나가잖아요. 특히 가을에. 이럴 때 마침 그 베란다에 동백꽃이 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꽃잎이 어떻게 돼요? 동백꽃은 한 입 떨어지는 게 아니 왜 통째 어머 제가 제가 20몇 년을 거의 30년 가까이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꽃잎이 그대로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목이 툭 끊어요. 저런 놀라운 사실 제가 좀 감성적이죠. 거기서 인생을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내가 한 여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 저리 죽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제목 그때 그 느낌을 글로 썼어요. 글로 쓴 걸 이제 여기에 일기로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사람 한 번 태어나서 이것저것 사연도 많지만은 정말 인생을 온전히 내 품에 끌어안고 즐거움도 행복도 고통도 내 안에서 숙성되게 만들어서 제목 하나 던질 수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동백꽃이 준 저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저 김순상이었습니다. 네.